뭐 저도 애 팔에 조그만 점인데 지방종 같은 조그만 게 그런 게 생겨.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게 뭔가, 그리고 발목이 삐뚤어졌나 어쨌나 엑스레이 찍어보고 그랬죠. 엑스레이에 대한 위험을 아직 몰랐을 때. 부모들은 물론 아이의 지성 발달과 행동 발달에 관심을 가진 것만큼이나 신체적인 외양과 발달의 측면에도 예민하다. 부모들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아기가 처음으로 몸을 뒤집고 일어나 앉고 기고 걷는 시점을 주시한다. 아이가 예기치 않은 신체적 특징을 보이거나 운동 기능을 숙련시켜야 하는 어떤 발달 단계에서 뒤떨어진다면 당신은 무언가 중요한 부분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워하게 된다. 아이의 발달 상태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 옆집 아이가 당신의 아이보다 조금 더 빨리 걸음마를 시작한다고 해서 더 똑똑하거나 신체적으로 우월하다는 뜻은 아니다. 아이의 발달 현상이 일어나는 연령 범위는 상당히 넓다. 그리고 그 차이가 지적인 자질이나 타고난 신체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이의 생리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그런 비교는 의미가 없다. 특히 첫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아이의 신체적인 외양에 기울이는 관심은 거의 세심한 연구자의 분석이라고 할 만하다. 많은 엄마들이 아기가 평발이라거나 다리가 밖으로 휘어졌다거나 또는 O자형 다리라고 상담하면서 혹시 이런 증상들이 비정상이거나 교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두려워한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런 비정상들은 억척스러운 소아과 의사들과 정형외과 전문의들에게는 노다지나 다름없다. 많은 의사들이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나을 증상들을 교정하려고 하고 깁스, 버팀대, 부목, 교정용 신발, 그리고 심지어 수술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기꺼이 끼어든다. 당신의 아이가 이런 정형외과적인 과잉 행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아이를 보호해야만 한다.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 경우는 드물뿐만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다는 낙인이 찍힌 아이에게는 정신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아이가 1살 때 다리가 휘어져 있다는 사실이 아이가 성장해서도 B급 영화의 카우보이 같은 모양새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이의 발달 상태에 대한 염려 중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통념에서 비롯된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걸음마를 너무 일찍 시키면 다리가 휘어진다는 믿음이 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걸음마를 일찍 시키면 아기의 균형 감각이 더 빨리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사실이 아닌데 흔히들 믿는 것이 커다란 기저귀를 채우면 아기의 다리가 휘어진다는 속설이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당신의 무릎에 실례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거의 모든 아기들은 태어날 때 다리가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고 발가락이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것은 아기들이 태어나기 전에 자궁 안에서 몇 달 동안 취하고 있던 자세 때문이다. 발바닥의 오목한 부분 아래에 흔히 존재하는 지방으로 된 층도 평발 같은 모양이 되게 만든다. 다리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라면 이런 외관상의 이상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신발은 중요하지 않다.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가 몇십 달러씩이나 하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보면 부모들이 아이의 발의 발달에 기울이는 관심이 명백해진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아기지만 달리기라도 할 수 있을 만한 값비싼 신발을 신고 있다. 물론 부모의 허영심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아기의 신발은 귀엽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기들이 태어난 직후부터 적절한 신발을 신지 않으면 나중에 발에 관련된 문제로 고생할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말할 필요도 없이 신발 회사에서는 이런 생각을 말리기 위한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다. 신발 산업은 해마다 미국에서 600만 켤레가 불필요한 아이들에게 신겨지고 값만 비싸고 불필요한 교정용 신발도 100만 켤레 이상 팔리는 현실에서 큰 이익을 얻고 있다. 비싸건 비싸지 않건 간에 신발은 발의 발달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맨발의 원주민들이 구찌 신발을 신은 백만장자보다 더 나은 상태의 발을 가지고 있다.
외양 이외의 신발의 유일한 목적은 부상이나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관상의 이유 이외에 아이에게 값비싼 신발을 사주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다. 그리 비싸지 않은 캔버스 천으로 만들어진 스니커즈도 똑같이 제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다. 값비싼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발은 아이의 발이 적절하게 발달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믿는 것 같지만 값싼 운동화 때문에 평발이 생기거나 발바닥의 오목한 부분이 무너지거나 또는 무좀이 생기지는 않는다. 병원에 온 104명의 정상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87%의 아기들이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발을 신고 있었고 74%는 밑창이 딱딱한 신발들이었으며 50%의 신발에는 특수한 발바닥 지지대가 있었다. 73명의 아이들이 걷기도 전에 신발을 신고 있었으며 아직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이미 신발을 신은 아이들도 35명이나 되었다. 신고 있는 신발 때문에 신체적인 이득을 얻은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사실 발목까지 높이 올라오는 신발과 딱딱한 밑창은 발목의 힘이 발달하지 못하도록 해 올바르게 걷는 것을 배우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심지어 대부분의 경우 교정용 신발을 신는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정상이라는 정의가 내려지는 범주에서 값비싼 교정용 신발이 변형을 교정시켜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내 반족이나 다른 진짜 기형의 경우를 제외하면 교정용 신발은 그 가격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을 만한 이득이 없다. 한편 발이 기형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정용 신발을 신은 아이는 그 결과로 감정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그것은 교정용 깁스와 부목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에게서 가장 흔한 정형외과 증상이 O자형 다리와 X자형 다리이긴 하지만 심하게 과잉 진료되고 종종 오진이 생기는 다른 질환들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선천성 골반 형성 장애인데 이것은 대퇴골 허벅지 뼈가 골반에 올바르게 붙어있지 않을 때 유아기에 생기는 질환이다. 진짜 골반 형성 장애는 아기가 거꾸로 태어나는 난산에서 대퇴골이 그 구멍에서 탈구되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 질환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즉시 교정해야 하는데 의사는 신생아의 발목을 붙잡아서 탈구된 결합부가 제자리로 회복되도록 만든다. 골반 형성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거기에서 끝이다. 선천성 골반 형성 장애라는 진단은 자주 내려지지만 탈구가 지속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저도 팔에 조그만 점인데 지방종 같은 조그만 게 그런 게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게 뭔가 그리고 발목이 삐뚤어졌나 어쨌나 엑스레이 찍어보고 그랬죠. 엑스레이에 대한 위험을 아직 몰랐을 때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병원 문턱이 너무 낮아서 생기는 문제이지 않을까. 꼭 필요한 진료와 꼭 필요한 처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들의 과잉 걱정으로 인해 과잉 진료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과잉 진단되는 척추측만. 현재 소아과 의사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들 가운데 척추측만 진단이다. 남자아이들에게서라기보다는 여자아이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는 이 질환은 척추가 측면으로 뒤틀려 있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이의 자세를 뒤에서 관찰하면 외관으로 알아낼 수 있다. 한쪽 어깨뼈가 다른 쪽보다 높거나 또는 한쪽 어깨뼈가 다른 쪽보다 튀어나와 있는가. 이렇게. 아이의 허리선의 경사가 비정상적이고 한쪽이 다른 쪽보다 훨씬 움푹 들어가 있는가. 엉덩이가 비스듬하고 한쪽이 다른 쪽보다 튀어나와 있는가. 척추의 대번에 눈에 띄는 분명한 굴곡이 있는가. 아이가 몸을 앞으로 숙일 때 한쪽 등이나 한쪽 어깨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가.
이 정도 아닌데 척추 측만의 위험이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나는 심한 척추 측만 치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이 질환은 나중에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약한 척추 측만의 경우에 불필요한 치료는 심각한 경우를 치료하지 못한 것보다 아이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아이에게 척추 측만이 있다는 진단을 받는다면 치료를 받게 하기 전에 일단 아이의 척추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구부러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먼저 대안들을 검토해 보기 전에는 어떤 치료에도 동의하지 말라. 턱에서 엉덩이까지 닿고 몸을 감싸는 불편한 금속 장치인 밀워키 보조기를 사용해 척추를 펴서 고정시키자고 할 수도 있다. 척추 측만에 대한 나의 조언은 정상과 비정상의 특징이 상대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질환에 대한 나의 조언과 똑같다.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만 나 자신은 의사들이 적을수록 좋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과격한 치료에 대한 의사의 추천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 치료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결과와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철저하게 알아보고 의사에게 그가 사용하자고 하는 치료법의 장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라. 그래도 의심이 들거든 다른 의사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노력과 비용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네,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제가 요새 이제 서울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어떤 때는 지하철을 몇 번씩 갈아타고 버스를 타고 뭐 이럴 경우가 많은데 아마 제 시야에 들어온 이 범주에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친다면 그 100명 중에 1명, 2명이 빠질까?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이러고 가요. 이러고. 휴대폰을 쳐다보는 거죠. 뭐 휴대폰으로 저처럼 지도를 찾아봐서 뭐 몇 번 버스를 타야 된다, 몇 번 지하철을 타야 된다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뭐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동 시간이나 뭐 걷는 시간이나 그 시간들을 그걸 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뭐 웹툰이나 이런 걸 본다거나 하여튼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나중에 인류는 이렇게 될 거라잖아요. 이렇게 목이 이렇게 돼 있는, 등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체형이 변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휴대폰을 안 해야 되지만 그럴 수 있는 사회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좀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정말 휴대폰을 이렇게 안 든 사람의 입장으로 이렇게 시선을 한 번만 들어서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러고 가는 게 되게 웃픈 현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분명히 그게 자세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네, 뭐 척추 측만에 있어서도 과잉 진료가 많답니다.